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가르침, 불교. 수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안겨준 위대한 전통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 스님들의 온화한 미소, 그리고 경전의 심오한 구절들. 이것이 불교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은 도발적이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바로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놀라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 지적 탐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가르침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품고 있는 수많은 가치, 즉 예술,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수행문화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불교의 여러 얼굴 중 철학이라는 한 측면입니다. 과연 불교의 철학적 생명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그저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철학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좋든 싫든 서양에서 시작된 학문적 전통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권위에도 맹목적으로 기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거나 플라톤이 저렇게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어떤 논리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증명하려는 치열한 지적 활동, 그것이 바로 철학의 본질입니다. 불교 사상사에도 이러한 철학적 전통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에만 의존하는 경증을 넘어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을 통해 가르침을 심화시키고 확장하려 했던 위대한 논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달마, 중관, 유식, 그리고 중국에서 꽃피운 천태와 화엄 사상에 이르기까지 불교 철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왜 진리인가를 파고들며 거대한 사상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지성의 불꽃은 언제부턴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자들은 그 시점을 약 1200년 전인 7대 8세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천태와 화엄 사상이 정점을 찍은 이후 불교의 중심은 점차 철학적 논쟁에서 문자와 언어를 넘어서는 체험을 중시하는 선으로 옮겨갔습니다. 물론 선수행의 가치는 지대하며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심오한 불교적 실천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적 활동은 이때부터 사실상 멈추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고려 시대까지 국교로서 융성했던 불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쇠퇴의 길을 걸은 것은 단지 정치적 탄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새롭게 탄생한 성리학이라는 강력한 사상적 경쟁자 앞에서 당시의 불교는 지성적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이미 7세기 이후 철학적 발전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서양 학계에서 더욱 냉정하게 드러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는 곳에서 불교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기이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20세기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철학자로 꼽히는 고 김재권 브라운대 교수는 젊은 시절 동양 사상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자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은 죽었다. 이는 동양 사상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들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상사는 분명 존재하지만 현대의 문제들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철학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는 냉철한 진단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철학자였던 데이비드 칼루파하나 교수조차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자신의 전공을 불교 철학이라 쓰지 못하고 형이상학이라고 썼다는 일화는 이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상한 사람 혹은 철학이 아닌 것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시 권위와 논리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어제 참선을 하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소. 내 머릿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이오 라고 주장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회의적인 철학자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훌륭하군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저에게도 보여주시거나 최소한 말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심오하여 보여줄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오. 그렇다면 그림으로라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릴 수도 없는 것이오.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얻었다는 그 깨달음이 진짜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같이 깨달은 사람만이 나의 깨달음을 알아볼 수 있어. 당신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경지란 말이오. 이 대화를 들은 특히 서양의 논리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논리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혹은 무언가가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증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신비한 체험으로서의 깨달음은 심각한 논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신비한 체험 내용이 모두 같다면 이는 깨달음에 어떤 공통된 실체, 즉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 공사상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둘째,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체험 내용이 저마다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모든 다른 체험들을 깨달음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없다면 어떤 사람의 체험은 깨달음이고 다른 사람의 망상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구별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또 하나의 고정된 실체, 즉 자성이 되어 역시 공사상에 위배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체험과 직관만을 강조하는 깨달음은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적 질문 앞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이자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철학적 전통을 부활시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논사들이 그러했듯 경전의 권위에만 기대는 것을 넘어 현대의 과학과 철학, 그리고 인문학의 성과들과 치열하게 대화하고 논쟁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성한 고전 논리학을 넘어 현대 수리 논리학과 컴퓨터 과학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논증 방식으로 불교의 지혜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탐구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많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라는 질문은 어쩌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망 선고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기 위한 자명종 소리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박물관에 가두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로 되살려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가르침, 불교. 수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안겨준 위대한 전통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 스님들의 온화한 미소, 그리고 경전의 심오한 구절들. 이것이 불교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은 도발적이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바로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놀라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 지적 탐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가르침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품고 있는 수많은 가치, 즉 예술,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수행문화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불교의 여러 얼굴 중 철학이라는 한 측면입니다. 과연 불교의 철학적 생명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그저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철학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좋든 싫든 서양에서 시작된 학문적 전통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권위에도 맹목적으로 기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거나 플라톤이 저렇게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어떤 논리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증명하려는 치열한 지적 활동, 그것이 바로 철학의 본질입니다. 불교 사상사에도 이러한 철학적 전통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에만 의존하는 경증을 넘어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을 통해 가르침을 심화시키고 확장하려 했던 위대한 논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달마, 중관, 유식, 그리고 중국에서 꽃피운 천태와 화엄 사상에 이르기까지 불교 철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왜 진리인가를 파고들며 거대한 사상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지성의 불꽃은 언제부턴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자들은 그 시점을 약 1200년 전인 7대 8세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천태와 화엄 사상이 정점을 찍은 이후 불교의 중심은 점차 철학적 논쟁에서 문자와 언어를 넘어서는 체험을 중시하는 선으로 옮겨갔습니다. 물론 선수행의 가치는 지대하며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심오한 불교적 실천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적 활동은 이때부터 사실상 멈추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고려 시대까지 국교로서 융성했던 불교가 조선 시대에 들어서며 쇠퇴의 길을 걸은 것은 단지 정치적 탄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새롭게 탄생한 성리학이라는 강력한 사상적 경쟁자 앞에서 당시의 불교는 지성적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이미 7세기 이후 철학적 발전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서양 학계에서 더욱 냉정하게 드러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는 곳에서 불교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기이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20세기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철학자로 꼽히는 고 김재권 브라운대 교수는 젊은 시절 동양 사상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자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은 죽었다. 이는 동양 사상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들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상사는 분명 존재하지만 현대의 문제들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철학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는 냉철한 진단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철학자였던 데이비드 칼루파하나 교수조차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자신의 전공을 불교 철학이라 쓰지 못하고 형이상학이라고 썼다는 일화는 이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상한 사람 혹은 철학이 아닌 것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시 권위와 논리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어제 참선을 하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소. 내 머릿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이오 라고 주장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회의적인 철학자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훌륭하군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저에게도 보여주시거나 최소한 말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심오하여 보여줄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오. 그렇다면 그림으로라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릴 수도 없는 것이오.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얻었다는 그 깨달음이 진짜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같이 깨달은 사람만이 나의 깨달음을 알아볼 수 있어. 당신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경지란 말이오. 이 대화를 들은 특히 서양의 논리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논리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혹은 무언가가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증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신비한 체험으로서의 깨달음은 심각한 논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신비한 체험 내용이 모두 같다면 이는 깨달음에 어떤 공통된 실체, 즉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 공사상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둘째,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체험 내용이 저마다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모든 다른 체험들을 깨달음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없다면 어떤 사람의 체험은 깨달음이고 다른 사람의 망상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구별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또 하나의 고정된 실체, 즉 자성이 되어 역시 공사상에 위배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체험과 직관만을 강조하는 깨달음은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적 질문 앞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이자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철학적 전통을 부활시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논사들이 그러했듯 경전의 권위에만 기대는 것을 넘어 현대의 과학과 철학, 그리고 인문학의 성과들과 치열하게 대화하고 논쟁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성한 고전 논리학을 넘어 현대 수리 논리학과 컴퓨터 과학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논증 방식으로 불교의 지혜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탐구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많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라는 질문은 어쩌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망 선고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기 위한 자명종 소리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박물관에 가두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로 되살려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가르침, 불교. 수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안겨준 위대한 전통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 스님들의 온화한 미소, 그리고 경전의 심오한 구절들. 이것이 불교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은 도발적이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바로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놀라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 지적 탐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가르침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품고 있는 수많은 가치, 즉 예술,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수행문화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불교의 여러 얼굴 중 철학이라는 한 측면입니다. 과연 불교의 철학적 생명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그저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철학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좋든 싫든 서양에서 시작된 학문적 전통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권위에도 맹목적으로 기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거나 플라톤이 저렇게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어떤 논리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증명하려는 치열한 지적 활동, 그것이 바로 철학의 본질입니다. 불교 사상사에도 이러한 철학적 전통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에만 의존하는 경증을 넘어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을 통해 가르침을 심화시키고 확장하려 했던 위대한 논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달마, 중관, 유식, 그리고 중국에서 꽃피운 천태와 화엄 사상에 이르기까지 불교 철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왜 진리인가를 파고들며 거대한 사상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지성의 불꽃은 언제부턴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자들은 그 시점을 약 1200년 전인 7대 8세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천태와 화엄 사상이 정점을 찍은 이후 불교의 중심은 점차 철학적 논쟁에서 문자와 언어를 넘어서는 체험을 중시하는 선으로 옮겨갔습니다. 물론 선수행의 가치는 지대하며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심오한 불교적 실천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적 활동은 이때부터 사실상 멈추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고려 시대까지 국교로서 융성했던 불교가 조선 시대에 들어서며 쇠퇴의 길을 걸은 것은 단지 정치적 탄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새롭게 탄생한 성리학이라는 강력한 사상적 경쟁자 앞에서 당시의 불교는 지성적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이미 7세기 이후 철학적 발전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서양 학계에서 더욱 냉정하게 드러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는 곳에서 불교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기이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20세기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철학자로 꼽히는 고 김재권 브라운대 교수는 젊은 시절 동양 사상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자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은 죽었다. 이는 동양 사상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들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상사는 분명 존재하지만 현대의 문제들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철학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는 냉철한 진단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철학자였던 데이비드 칼루파하나 교수조차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자신의 전공을 불교 철학이라 쓰지 못하고 형이상학이라고 썼다는 일화는 이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상한 사람 혹은 철학이 아닌 것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시 권위와 논리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어제 참선을 하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소. 내 머릿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이오 라고 주장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회의적인 철학자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훌륭하군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저에게도 보여주시거나 최소한 말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심오하여 보여줄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오. 그렇다면 그림으로라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릴 수도 없는 것이오.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얻었다는 그 깨달음이 진짜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같이 깨달은 사람만이 나의 깨달음을 알아볼 수 있어. 당신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경지란 말이오. 이 대화를 들은 특히 서양의 논리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논리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혹은 무언가가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증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신비한 체험으로서의 깨달음은 심각한 논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신비한 체험 내용이 모두 같다면 이는 깨달음에 어떤 공통된 실체, 즉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 공사상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둘째,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체험 내용이 저마다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모든 다른 체험들을 깨달음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없다면 어떤 사람의 체험은 깨달음이고 다른 사람의 망상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구별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또 하나의 고정된 실체, 즉 자성이 되어 역시 공사상에 위배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체험과 직관만을 강조하는 깨달음은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적 질문 앞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이자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철학적 전통을 부활시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논사들이 그러했듯 경전의 권위에만 기대는 것을 넘어 현대의 과학과 철학, 그리고 인문학의 성과들과 치열하게 대화하고 논쟁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성한 고전 논리학을 넘어 현대 수리 논리학과 컴퓨터 과학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논증 방식으로 불교의 지혜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탐구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많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라는 질문은 어쩌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망 선고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기 위한 자명종 소리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박물관에 가두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로 되살려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가르침, 불교. 수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안겨준 위대한 전통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 스님들의 온화한 미소, 그리고 경전의 심오한 구절들. 이것이 불교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은 도발적이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바로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놀라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 지적 탐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가르침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품고 있는 수많은 가치, 즉 예술,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수행문화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불교의 여러 얼굴 중 철학이라는 한 측면입니다. 과연 불교의 철학적 생명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그저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철학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좋든 싫든 서양에서 시작된 학문적 전통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권위에도 맹목적으로 기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거나 플라톤이 저렇게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어떤 논리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증명하려는 치열한 지적 활동, 그것이 바로 철학의 본질입니다. 불교 사상사에도 이러한 철학적 전통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에만 의존하는 경증을 넘어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을 통해 가르침을 심화시키고 확장하려 했던 위대한 논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달마, 중관, 유식, 그리고 중국에서 꽃피운 천태와 화엄 사상에 이르기까지 불교 철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왜 진리인가를 파고들며 거대한 사상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지성의 불꽃은 언제부턴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자들은 그 시점을 약 1200년 전인 7대 8세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천태와 화엄 사상이 정점을 찍은 이후 불교의 중심은 점차 철학적 논쟁에서 문자와 언어를 넘어서는 체험을 중시하는 선으로 옮겨갔습니다. 물론 선수행의 가치는 지대하며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심오한 불교적 실천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적 활동은 이때부터 사실상 멈추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고려 시대까지 국교로서 융성했던 불교가 조선 시대에 들어서며 쇠퇴의 길을 걸은 것은
단지 정치적 탄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새롭게 탄생한 성리학이라는 강력한 사상적 경쟁자 앞에서 당시의 불교는 지성적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이미 7세기 이후 철학적 발전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서양 학계에서 더욱 냉정하게 드러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는 곳에서 불교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기이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20세기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철학자로 꼽히는 고 김재권 브라운대 교수는 젊은 시절 동양 사상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자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은 죽었다. 이는 동양 사상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들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상사는 분명 존재하지만 현대의 문제들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철학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는 냉철한 진단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철학자였던 데이비드 칼루파하나 교수조차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자신의 전공을 불교 철학이라 쓰지 못하고 형이상학이라고 썼다는 일화는 이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상한 사람 혹은 철학이 아닌 것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시 권위와 논리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어제 참선을 하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소. 내 머릿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이오 라고 주장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회의적인 철학자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훌륭하군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저에게도 보여주시거나 최소한 말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심오하여 보여줄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오. 그렇다면 그림으로라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릴 수도 없는 것이오.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얻었다는 그 깨달음이 진짜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같이 깨달은 사람만이 나의 깨달음을 알아볼 수 있어. 당신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경지란 말이오. 이 대화를 들은 특히 서양의 논리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논리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혹은 무언가가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증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신비한 체험으로서의 깨달음은 심각한 논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신비한 체험 내용이 모두 같다면 이는 깨달음에 어떤 공통된 실체, 즉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 공사상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둘째,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체험 내용이 저마다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모든 다른 체험들을 깨달음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없다면 어떤 사람의 체험은 깨달음이고 다른 사람의 망상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구별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또 하나의 고정된 실체, 즉 자성이 되어 역시 공사상에 위배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체험과 직관만을 강조하는 깨달음은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적 질문 앞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이자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철학적 전통을 부활시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논사들이 그러했듯 경전의 권위에만 기대는 것을 넘어 현대의 과학과 철학, 그리고 인문학의 성과들과 치열하게 대화하고 논쟁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성한 고전 논리학을 넘어 현대 수리 논리학과 컴퓨터 과학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논증 방식으로 불교의 지혜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탐구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많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라는 질문은 어쩌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망 선고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기 위한 자명종 소리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박물관에 가두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로 되살려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가르침, 불교. 수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안겨준 위대한 전통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 스님들의 온화한 미소, 그리고 경전의 심오한 구절들. 이것이 불교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은 도발적이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바로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놀라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 지적 탐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가르침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품고 있는 수많은 가치, 즉 예술,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수행문화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불교의 여러 얼굴 중 철학이라는 한 측면입니다. 과연 불교의 철학적 생명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그저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철학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좋든 싫든 서양에서 시작된 학문적 전통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권위에도 맹목적으로 기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거나 플라톤이 저렇게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어떤 논리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증명하려는 치열한 지적 활동, 그것이 바로 철학의 본질입니다. 불교 사상사에도 이러한 철학적 전통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에만 의존하는 경증을 넘어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을 통해 가르침을 심화시키고 확장하려 했던 위대한 논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달마, 중관, 유식, 그리고 중국에서 꽃피운 천태와 화엄 사상에 이르기까지 불교 철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왜 진리인가를 파고들며 거대한 사상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지성의 불꽃은 언제부턴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자들은 그 시점을 약 1200년 전인 7대 8세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천태와 화엄 사상이 정점을 찍은 이후 불교의 중심은 점차 철학적 논쟁에서 문자와 언어를 넘어서는 체험을 중시하는 선으로 옮겨갔습니다. 물론 선수행의 가치는 지대하며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심오한 불교적 실천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적 활동은 이때부터 사실상 멈추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고려 시대까지 국교로서 융성했던 불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쇠퇴의 길을 걸은 것은 단지 정치적 탄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새롭게 탄생한 성리학이라는 강력한 사상적 경쟁자 앞에서 당시의 불교는 지성적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이미 7세기 이후 철학적 발전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서양 학계에서 더욱 냉정하게 드러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는 곳에서 불교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기이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20세기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철학자로 꼽히는 고 김재권 브라운대 교수는 젊은 시절 동양 사상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자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은 죽었다. 이는 동양 사상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들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상사는 분명 존재하지만 현대의 문제들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철학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는 냉철한 진단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철학자였던 데이비드 칼루파하나 교수조차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자신의 전공을 불교 철학이라 쓰지 못하고 형이상학이라고 썼다는 일화는 이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상한 사람 혹은 철학이 아닌 것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시 권위와 논리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어제 참선을 하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소. 내 머릿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이오 라고 주장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회의적인 철학자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훌륭하군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저에게도 보여주시거나 최소한 말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심오하여 보여줄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오. 그렇다면 그림으로라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릴 수도 없는 것이오.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얻었다는 그 깨달음이 진짜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같이 깨달은 사람만이 나의 깨달음을 알아볼 수 있어. 당신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경지란 말이오. 이 대화를 들은 특히 서양의 논리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논리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혹은 무언가가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증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신비한 체험으로서의 깨달음은 심각한 논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신비한 체험 내용이 모두 같다면 이는 깨달음에 어떤 공통된 실체, 즉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 공사상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둘째,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체험 내용이 저마다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모든 다른 체험들을 깨달음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없다면 어떤 사람의 체험은 깨달음이고 다른 사람의 망상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구별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또 하나의 고정된 실체, 즉 자성이 되어 역시 공사상에 위배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체험과 직관만을 강조하는 깨달음은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적 질문 앞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이자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철학적 전통을 부활시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논사들이 그러했듯 경전의 권위에만 기대는 것을 넘어 현대의 과학과 철학, 그리고 인문학의 성과들과 치열하게 대화하고 논쟁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성한 고전 논리학을 넘어 현대 수리 논리학과 컴퓨터 과학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논증 방식으로 불교의 지혜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탐구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많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라는 질문은 어쩌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망 선고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기 위한 자명종 소리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박물관에 가두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로 되살려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가르침, 불교. 수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안겨준 위대한 전통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 스님들의 온화한 미소, 그리고 경전의 심오한 구절들. 이것이 불교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은 도발적이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바로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놀라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 지적 탐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가르침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품고 있는 수많은 가치, 즉 예술,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수행문화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불교의 여러 얼굴 중 철학이라는 한 측면입니다. 과연 불교의 철학적 생명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그저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철학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좋든 싫든 서양에서 시작된 학문적 전통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권위에도 맹목적으로 기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거나 플라톤이 저렇게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어떤 논리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증명하려는 치열한 지적 활동, 그것이 바로 철학의 본질입니다. 불교 사상사에도 이러한 철학적 전통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에만 의존하는 경증을 넘어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을 통해 가르침을 심화시키고 확장하려 했던 위대한 논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달마, 중관, 유식, 그리고 중국에서 꽃피운 천태와 화엄 사상에 이르기까지 불교 철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왜 진리인가를 파고들며 거대한 사상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지성의 불꽃은 언제부턴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자들은 그 시점을 약 1200년 전인 7대 8세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천태와 화엄 사상이 정점을 찍은 이후
불교의 중심은 점차 철학적 논쟁에서 문자와 언어를 넘어서는 체험을 중시하는 선으로 옮겨갔습니다. 물론 선수행의 가치는 지대하며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심오한 불교적 실천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적 활동은 이때부터 사실상 멈추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고려 시대까지 국교로서 융성했던 불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쇠퇴의 길을 걸은 것은 단지 정치적 탄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새롭게 탄생한 성리학이라는 강력한 사상적 경쟁자 앞에서 당시의 불교는 지성적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이미 7세기 이후 철학적 발전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서양 학계에서 더욱 냉정하게 드러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는 곳에서 불교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기이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20세기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철학자로 꼽히는 고 김재권 브라운대 교수는 젊은 시절 동양 사상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자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은 죽었다. 이는 동양 사상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들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상사는 분명 존재하지만 현대의 문제들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철학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는 냉철한 진단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철학자였던 데이비드 칼루파하나 교수조차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자신의 전공을 불교 철학이라 쓰지 못하고 형이상학이라고 썼다는 일화는 이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상한 사람 혹은 철학이 아닌 것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시 권위와 논리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어제 참선을 하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소. 내 머릿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이오 라고 주장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회의적인 철학자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훌륭하군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저에게도 보여주시거나 최소한 말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것은 너무나 심오하여 보여줄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오. 그렇다면 그림으로라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릴 수도 없는 것이오.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얻었다는 그 깨달음이 진짜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같이 깨달은 사람만이 나의 깨달음을 알아볼 수 있소. 당신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경지란 말이오. 이 대화를 들은 특히 서양의 논리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논리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혹은 무언가가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증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신비한 체험으로서의 깨달음은 심각한 논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신비한 체험 내용이 모두 같다면 이는 깨달음에 어떤 공통된 실체, 즉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 공사상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둘째, 만약 모든 깨달은 자의 체험 내용이 저마다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모든 다른 체험들을 깨달음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없다면 어떤 사람의 체험은 깨달음이고 다른 사람의 망상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구별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또 하나의 고정된 실체, 즉 자성이 되어 역시 공사상에 위배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체험과 직관만을 강조하는 깨달음은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적 질문 앞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